자, 12월 14일 토요일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날입니다. 5시간 정도 남았죠. 오늘 오후 4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가게를 될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정치인싸 특별 생방송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가죠.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박성태입니다. 네, 서영주입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광고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참여는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 무료고요. 빈차로님께서 정치인싸 2시간 방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날이 날인 만큼 2시간 연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가 전체 특별 생방송 중이어서요. 정치인싸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늘 이 재표결 탄핵 소추안 재표결 이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탄핵안 가결 전망부터 좀 들어볼 건데 공개 선언을 한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7명입니다. 뭐 이른바 매직 넘버에는 1명이 모자른데 실제로 표결 결과는 몇 명이나 찬성에 자신의 표를 던질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두 자릿수 그 이상 20명. 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예.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어제 원내 쪽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20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내란 상설 특검 찬성한 분 23분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후보를 찍은 34분 요 사이에서 찬성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0표 내외의 찬성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다수인데 네. 왜 공개 선언은 7에서 멈췄어요? 혹시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거 그게 걱정하는 크죠. 거예요? 네. 그게 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의 66%가 탄핵엔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의 배는 좀 비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30표 내외 정도 보여집니다. 저는 20표 내외 좀 못 미쳐서 보는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의총 분위기가 많이 네. 좌우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와 같은 주변이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얘기해서 자 이러면 우리가 배신자가 된다. 자 이러면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주변에 더 많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고 뭐 일치가 아니라 비슷하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총장 분위기가 만일 뭐 다수의 목소리가 이건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야 됩니다라면 변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명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은 그렇겠지만 뭐 1년 뒤에는 어쨌든 다시 예를 들어 일부 지지층에서 누가 배신자냐 이때 거짓말 할 수 없으니 선뜻 찬성의 다수가 원래 국민 상식에 비추면 다수가 찬성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는데 좀 주저할 것 같긴 해요. 대신 한 15명 이상은 찬성을 누를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 뭐 108명 중에 50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의총 분위기도 권선동 원내대표가 떳떳하게 자유투표하자, 표결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저 전부 참여하자는 것은 함수관계가 지금 내란 수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을 받겠다잖아요. 본인이 재판을 가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탄핵을 받겠다는데 왜 여기서 탄핵을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낙인이 찍힐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 찬성은 언급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의총에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떳떳하게 자유투표로 참여해서 찍으십시오 했고요. 그다음에 확신범들 외에 윤상현 의원 등등 빼고는 그렇게 많이 그 반대표를 던질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 통치행위라고 또 윤상현 의원이 그 의총 가운데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주진우 의원이 그건 아니다.
또 항의를 했더니 딱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 의원이 나에게도 내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을 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108명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절반 이상이니까 뭐 찬성했던 사람들, 좀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당사자인 대통령 자체도 탄핵을 뭐 받겠다고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한 절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총 내용이 어떤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까지는 탄핵 부결이 당론인 거잖아요. 가장 최신 당의 입장이 네.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바뀌려면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바뀌는 당론에 찬성을 해야 당론이 변경이 되니까 글쎄요. 당론이 바뀌기에는 지금 의원들 생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보이고 중요한 건 가결이냐 아니냐인데 저희가 당론을 걸고 들어가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권고적 당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저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는 당론보다는 투표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다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럴 지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한 그것 때문에 언론 예. 보도에 의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막을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이렇게 뭐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탄핵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의원들에게 강요를 해서 자 우리 투표 참여하지 맙시다 이런 결론을 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그 투표 보여집니다. 참여하지 맙시다는 그런 말은 안 했고 투표 참여하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오는 와중에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장 분위기를 전에 들은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투표에 참여하자 제안을 했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총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는 아마 나름대로 그 확정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탄핵 찬성 당론으로 바꾸자 이거는 그 안에서 3분의 2가 예를 들면은 동의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탄핵 찬성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요원하다. 그래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이 국민의힘 의총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뭐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는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숫자가 왜 궁금하냐면 이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표결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 20표, 30표 혹은 서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0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저희가 아니에요.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그럼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부결이 됐다. 그럴 때는 직을 유지하기 어렵죠.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표의 다과에 따라서 뭐 한동훈 대표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가결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크게 그거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저도 뭐 가결 부결보다는 만약 표가 좀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오늘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동훈 대표는 당 지도부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아주 오랜 뒤에 뭐 한 2년 3년 뒤에 만약에 찬성표가 이번에 많이 나왔다면 그때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되거나 자리 이미지가 될 때 그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붙인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상상하면은 당연히 시급하게 이걸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가결 처리가 안 되면 정말 위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 자리에 있고 국민들은 그 불안을 또 일주일을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어떤 그 국정의 거의 혼란으로 가느냐 안 하느냐 그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늘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가결이 돼야 되고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표결 이후에 이제 여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지난주에 뭐 장 소장님께서 수도권 의원들 다음 선거 이대로면 힘들다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가결 입장을 선언한 7명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좀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래도 이제서라도 좀 잘 이야기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늦은 면도 있고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서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도 있는데, 배신자 프레임도 상당히 좀 선택을 하는데 입장을 밝히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지만, 더 큰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탄핵을 찬성을 해서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보수파 진영에서도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아니 당신들이 탄핵 찬성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줬잖아.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들은 딱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배신자 프레임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더라도 이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으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들은 그 프레임에 딱 걸리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명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이유가 그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그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더 찬성을 해도 되고 찬성한 게 나중에 역사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대부분 살아남아서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요, 한 줌의 죄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찬성하면 진영 내에서는 추앙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권선동 의원 지금 원내대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분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으로 검사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이 지금 당장은 배신자처럼 찍힐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국민들이 역사적 판단을 내려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저할 거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보수층을 배신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보수파에서 검사 출신 후보를 영입을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는데,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하고 사용했다.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어떻게 우리냐. 이러한 논리적인 싸움을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런 논쟁들을 저희가 어제 좀 짧게 간략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1인 시위했던 김상욱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10분간 좀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김상욱 의원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물론 왕따를 시키려는 것도 있는데, 가상 예를 들어 배신자 프라임 이런 것처럼 가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왕따시키고 자기들이 세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놓고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하나다라고 대법원 판례를 왜곡해서 얘기한 윤상현 의원에게 힘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자꾸 높이고, 또 다른 분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당인데 직접 탄핵하는 건 문제가 있지라고 같이 동조하면, 그 목소리들이 국민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요, 내부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의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걱정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큰 정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분도 이제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논리와, 물론 이제 논리만 가져서도 안 되고 세력도 있어야죠. 몇몇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냥 그걸 깨고 나가야 돼요. 이게 맞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얘기를 할 때든 김상욱 의원이 누구였든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의 주류입니다. 우리가 왜 배신자입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게 국민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넓혀서 가야 그럼요. 이쪽이 힘을 더 얻어가요. 그리고 저쪽에 목소리를 죽여놔야 돼요. 안 맞잖아요. 근데 놔두니까 자꾸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어디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냅니까? 키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용인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에 탄핵 찬성파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탄핵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런 논리 싸움을 가장 명분 있게 잘할 수 있는 분은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속보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 전제로 표결을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당론 변경 여부는 토론해달라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직 의총이 종료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변인님은 어제 윤상현 의원이 이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되면 몇 개월 안에 선거를 치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탄핵 이후에 정권 재창출 못한다라고 김상욱 의원한테 했던 이야기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윤상현은 개인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셨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도 물론 그럼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탄핵 찬반 투표에 임해야 되느냐 그건 대단히 현실감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저희 당 출신 대통령이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대선 치러졌을 때 저희 당이 후보를 내서 다시 정권을 이어간다?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대선 포기한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과 대선을 연결시킨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아야 하고 정권을 내줄 수가 없고 이재명 또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탄핵을 막아야 하고 탄핵만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논리는 8년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이 실패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탄핵이 좀 거의 가시화된다고 볼 때 그 이후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윤상현 의원은 5선 정도 정치해서 뭐 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앞으로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무게감이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분이 당장 앞에만 보고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윤상현 의원과 김상욱 의원의 설전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제명 의견을 전달했던 그 의총장에서의 순간 막 강승규 의원이랄지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명구 의원 말하는 아니, 강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예요. 내란을 동조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떠나서 인물을 한동훈 대표의 그날 메시지를 보세요.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이게 내란죄를 이 대국민 담화 자체가 내란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이게 내란죄 자백한 게 아니에요? 헌법 다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 일단은 내가 법이다. 그냥 했다. 부정선거를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 했다. 이건 자백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법률관의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했더니 그 의총장에서 그래도 당대표인데 거기에다 반말하고 일어나서 고성을 지르면서 하는 걸 보면은 야 이게 국민의힘이 내란에 같이 동조했던 12월 3일의 모습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최소한 한동훈 대표는 12월 3일 날 그 내란에 준하는 불법기업에 맞서서 18명을 데려가서 표결을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의총장에 앉아서 안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싸우는 거. 그거는 보수의 가치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보수의 가치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괴멸시켰던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 시켜놨더니 단물 다 빼먹고 배우자하고 본인 지키려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또 보수를 죽이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을까? 그날 잘 보시면 임종덕 의원, 강명구 의원, 강승규 의원 이분들은 다 용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의 강도가 아주 도드라지게 컸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대표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장면은 너무 안 좋은 장면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 카메라가 저희가 다른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여러분은 정치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4차 담화가 오늘 있을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갑자기 좀 태도를 바꾸는 등 담화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혹시 여당 의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가결로, 의원들이요? 네, 가결로 여당 돌아섰을까요? 의원들이겠죠.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네네. 저는 대부분 그 버텨왔던 그나마 지지층의 어떤 뭐 찬성을 하는 지지층의 어떤 기대에서 버텨왔던 의원들이 대다수 이탈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뭐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법률을 모르더라도 지금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검경이 안 되니 군을 동원해서 비상경을 통해서 이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극우 유튜브 세계에서 돈벌이 하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그냥 환상의 망각의 세계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믿고 내가 이번 비상겸을 했고 이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했으면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이거는 재판장 앞에서 하면요. 판사가 그럴 거예요. 혀를 찰 거예요. 할 말 없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것인데 이게 너무 확정적인데 지금 엊그제의 담화문은 저는 망각의 상태에서 거의 환각의 상태까지 가는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명확하게 각인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데 군수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권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 하루가 무섭다. 빨리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는 다 알게 됐던 긴 29분짜리 자기 고백 담화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탄핵으로 가는 그런 담화문이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권력을 줍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윤상현 의원처럼 좀 이제 조금 더 부결 쪽의 의견을 가진 분들을 집결하는 효과도 있지 않았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 그거를 보고 이게 뭐야?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망했다. 그러한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이 이거는 뉴스에 나온 워딩 그대로 뭐 하는 거야 IC라고 했다고 하네요. 제가 IC를 그 화면이 있어요. 예. 그만큼 뭐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들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수도 있다라는 뭐 두려움 등이 있으니까 탄핵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 생각을 조금 더 확신시켜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러한 담화가 극소수의 극렬한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뭐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실망감을 줬다. 투표에는 악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뜯어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고 법률적 의도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혹시 모를 자신의 어떤 변론을 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극우 세력을 집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보여줘요. 충분히 이제 논리가 전파가 된 것 같아요. 부정선거라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이랬어. 그런 얘기를 또 저 페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 글도 많이 올리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기본적인 논리와 명분을 주고 싶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대통령은 지금 좀 만족하고 계실까요? 역시 담화 잘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족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인데 본인은 내가 잘한 것 같아. 내가 확실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고 왔네. 또 유튜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유튜브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잘 전파하고 있구만.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극우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이 담화문의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극우 유튜버들 몇몇의 주장과 똑같고 또 정강훈 목사 측에서 중앙일간지에 냈던 그 전면 광고 내용과 정말 예. 일부를 빼고는 똑같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뭐 그래서 담화문을 미리 같이 논의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늘 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해당 담화문 29분짜리 긴 담화문을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원래 7일 날 처음에 1분 50초짜리 할 때 그때 원래 길게 부정선거를 중심 키워드로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참모들이 굳고 말려서 왜 말렸겠어요?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는 소리 들을 거니까 굳고 말려서 밀었었는데 이제 탄핵 심판이 가시화되자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해서 일부 참모들과 협의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생각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확신범이고 답은 완곡하게 표현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게 그냥 전 유일한 키워드라고 봐요. 지금 이 담화문 작성과 관련해서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짰다. 수석급 참모들이 같이 짰다. 아니에요? 저는 99%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진석 실장은 일단 대통령이 관저에만 계셨어요. 그 집무실까지 안 오시고 칩거를 하신 중에 이제 담화문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데 정진석 실장은 거의 관저에 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 대통령이 일부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는 상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식 개선을 통해서 담화문을 준비한 흔적은 제가 어제 이 질문지 보고 좀 많이 여쭤봤는데 그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곰곰이 담화문이 어떤 경로로 됐을까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첫 번째는 치과하는 동안 뭘 했는지 상상이 돼요. 이 불법 계엄을 해놓고 나서 극우 유튜버들의 내용을 보면 왜 이게 불법 내란이냐 라면서 논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구국의 결단이다 라는 얘기들을 극우 유튜버들이 연일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아주 탐닉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렇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는 확신을 그 극우 유튜버들의 내용을 봐가면서 가졌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법률가들을 이제 옆에다가 두고 법률적 검토와 그 내용의 것을 짬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관저에 있으면 누구랑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계셨을까요? 김건희 여사랑 있었을까요? 논의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4일간 담화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내용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옆에 없었구나 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담화문 자체를 보면 내용 자체가 앞으로 전개될 게 우려스럽습니다. 이 담화는 이 보수층, 극우 보수층에 내리는 지령 같은 건데 이번 이 계엄은 나는 통치행위고 이게 설사 법률에 조금 반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라는 게 있고 그 부정선거의 뒤에는 북한이 있고 그 북한이 개입한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야당의 반국가 세력의 공산이 크고 그 사람들은 간첩일 공산이 크고 이 모든 국정을 사사건건 발목 잡으려고 했던 것들의 의도들이 지금 이 징후로 드러났다. 나는 헌법을 유린하고라도 이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나는 구국이 결단한 것이다. 이 논리가 결국에는 탄핵의 시간까지 계속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온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이 간첩 쪽으로 가겠구나. 아마 틀림없이 정강훈 뭐 그쪽 세력부터 해서 구구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를 기하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 세력은 간첩에 준하다라고 주장할 공색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 잠깐 말씀하셔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까지 뉴스에서 안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네.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옆에 계셨겠죠. 전화를 막 돌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김어준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하고 계신지 제가 아는 분들을 동원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전혀 다 모르더라고요.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아, 그럼 뭐 전화 돌린다, 이 내란 사태 배후에 있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내란 사태 배우가 김건희 여사일까요? 그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진 것 같고 전화는 많이 하신다라고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이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화 통화 많이 하시고 또 유튜브 많이 보시겠죠.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다시 담화 얘기로 좀 돌아오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야당의 폭주를 막아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선관위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이거든요. 근데 부정선거 의혹에 정말 진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는 어때요? 아, 웃음이 나와요. 진짜 이게 참관인으로 개표 현장을 가보면은요, 이게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국정원이라든지 뭐 행안부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보다는 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함으로써 상당히 좀 극우적인, 이분들도 극우라고 하는 것도 참 창피한데 이런 주장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관위 비밀번호 12345예요. 엄마 그렇게 막 유튜브 찍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대통령이라면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에 보거나 얘기들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 좀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좀. 그 캠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유튜브에 많이 의존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 10월 4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장제원 의원의 사상 당협 사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그때 코로나 시기라 많은 사람이 이 몰리는 게 굉장히 그 제한이 많았고 다 마스크 쓰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부산에 이제 처음 가셔가지고 연설하는데 연설문에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장당원이 많이 우리 당에 들어오고 있다. 갑자기 위장당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윤 대통령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당 이제 경선 과정이 불붙다 보니까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11월 5일에 발표 났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막 쫓아온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들이 많을 때라 당원 비중을 막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갑자기 위장당원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소문처럼 돌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단어가 위장당원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위장 귀순도 아니고 위장 간첩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단어는 좀 특이하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극우성 유튜브 썸네일에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슬쩍 여쭤봤죠. 그 유튜브 자주 보시냐고. 저도 자주 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얘기해야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잘 본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보셔도 된다고 이런 식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루어 보면 많이 보셨죠. 예. 관저에 초청해서 뭐 술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또 전화도 하면서 격려도 하시고 그랬다라는 게 관저에 간 사람들이나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를 했죠. 유튜브 진행자와
네. 그럼 어떤 진행자도 그런 뭐 전화도 하고 그런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여사가 주술을 믿잖아요. 얼마 전에 공개된 거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재미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소리소리 이명수 기자 손금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도 보면 주술이 그냥 재미나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뭐 재미나 이렇게 보는 점 이 정도가 아니라 꽤 원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이런 것들에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왕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걸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음모론에 원래 쉽게 빠질 수 있는 분이었구나. 몰두할 수 있는. 그냥 재미로 보거나 뭐 이런 얘기도 있네라가 아니라 그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의 작동 원리라고 믿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보니까 그 왕자부터 위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극우 유튜버를 공직에 앉히시는 분인데 극우 유튜버를 즐겨 안 보겠습니까?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할 때 어떻게 이런 극우성 유튜버를 이렇게 공직에 앉히느냐. 공무원들 그 교육시키는 그 중앙공무원 연수원장도 극우 유튜브 출신이고 통일부 장관도 극우성 가진 유튜버를 했고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그랬잖아요. 정광훈 목사와 같이 다니면서 극우성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안 쳐요. 그리고 취임식 때 한참 기사가 났죠. 극우 유튜버들 다 초대해서 부에피스하게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극우 유튜버를 신뢰하고 그들의 정보와 지적 능력을 높이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취향이니까. 근데 그 취향이 이런 식으로 국정에 반영한다거니 국정에 판단을 하게 되면 죄가 돼요. 그리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탄핵 이후에 치료를 받으신 문제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아까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윤혜수 대변인 잘 알 거예요. 현장에서 이 투개표를 해보신 분은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 망상의 세계가 해킹을 아무리 중앙선거에 서버를 하더라도 이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개표로 다 종이로 돼 있는 거를 그냥 기록지에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을 받는 행위는 존재하는데 여기를 엑셀에 정리합니다. 어디 수입들을. 근데 이 수입들을 정리한 게 해킹을 하겠다 해서 내가 어디서로부터 거래가 받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기록만 해킹이 되면 이게 무슨 이 당락이 바뀌는 거로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걸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얘기해줬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근데 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자들 중에 의외로 꽤 상당수가 이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고 또 지지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이거를 반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여권에서 그래서 주장했던 이야기라서. 사실 지난번에 아시겠지만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사전투표를 독려할 때도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얘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좀 더 안심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 예를 들어서 선관 현장 그 현재 참관이나 날인이랄지 이런 보안 조치를 요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닐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정선거 얘기가 쭉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할 때 그거를 아주 맹신하는 분들 앞에서 이제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 과정에 대한 불신과 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투표지가 이상하다. 뭐 접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접힌 자국 없는 것도 이건 뭐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 말씀하신 게 두 번째 개표 과정에서 이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 추루룩 개수기가 이게 연결이 돼서 선관위랑 연결이 되는데 요 숫자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맹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려도 안 먹혀요. 그게 안 됩니다. 본인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지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신조 그리고 지면 안 돼. 또 졌을 때 가지는 본인의 이 정신적인 상처 여기에 따른 거지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고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걸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소리가 소수여야 되는데 정확히는 극소수여야 되는데 이분들의 부정선거 목소리가 당에 주류로 들어와서 주류로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당에서 끊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주류는 들어요. 아닙니다.
주류는 아니고 제가 볼 때 꽤 있긴 해요. 꽤 있긴 예. 해요. 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주장하는 사람들을 먼저 격리시켜야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짧게 이게 극우 유튜버 문제도요.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불량식품을 파는데 불량식품을 사 먹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 처벌하잖아요. 불량 뉴스와 불량 정보를 파는 사람들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에 이만한 씨앗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이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를 막 이렇게 조장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이만한 씨앗이 있는 사람의 자양분이 된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지금 현재 내란죄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극우 유튜버들이 키워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책임을 아예 안 물은다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냐. 저는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봐요.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이 선거 체계조차 부정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관련해서 자기 선거가 이상은 하다. 더 많이 이겨야 되는데. 10에서 15% 이상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0.73% 이건 너무 그는 이상하다라고 왜 했다는 그랬냐면 거예요. 대선 당시에 당에 여의도 연구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게 계속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많이 본다. 저희는 솔직히 한 2, 3%? 그 정도 봤었어요. 그다음에 3월 5일 날, 9일 날이 선거인데 3월 3일에 단일화가 돼요. 안철수 후보랑.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일화됐으니까 무조건 이긴다. 근데 저는 단일화돼서 조금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서 조금 낮췄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0.73은 저도 놀라는 건데 그러니 7, 8% 정도 이긴다는 기존 전제에다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인한 또 효과까지 생각하면 많으면 두 자릿수까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그 배경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그러면은 진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주장할 건 민주당이에요. 우리 내부 여론조사는 10%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영청취자에 졌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죠.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많이 못 이겼다 부정선거. 이게 논리에 맞아요? 그러면 22년도에 본인들 국민의힘 지방선거 싹쓸이 했잖아요. 지방선. 그러면 그것도 더 싹쓸이 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예요? 그때는 경기도지사 증거로 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는 그러니까 망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망상장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160개 정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무게를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방송 시간대로라면 이쯤에서 아쉬운 이제 마지막 멘트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정치인싸는 2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히 여러분과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만납니다. 일단 1부에서는 탄핵안 가결 전망과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이어지는 12시 10분부터의 방송에서는 이제 계엄 이후 열흘 동안 속속 드러나는 진실과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2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소영주 소장, 박성태 실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12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정치인싸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 2부에서 국민의힘 의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오늘 표결 방향, 당론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소영주 소장, 박성태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광고 다녀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정치인싸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표결에 대해서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던지자는 주장도 거세다는 보도가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의총 도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 라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국회 조사 절차를 먼저 거치자. 이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이렇게 내보인 거네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이제 정치 인생을 여기서 막을 내리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게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절과는 좀 달라요. 45년 전에 전두환이 한 일을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 심판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중진으로서 이런 국민의 시각과 완전 배치되는 얘기를 한다는 건 나는 내란에 동조할게. 나를 역사에 기록해줘라고 하는 것이라서 이런 분을 누가 찍어주겠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은 다 각인을 시켜놔야 된다고 봅니다. 박제를 해야 되고 나경원 의원이 어떤 뭐 예전에 그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탄핵됐을 때 물러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앞서 누차 반복하지만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의 필요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때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혼란상을 우려할 수는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 내에서 저는 그런 건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옳고 그름에 단죄해야 되고 또 방지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여기서 뒷일을 자꾸 얘기한다. 그건 그때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은 당장 시급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일부 극우적 지지층에 대한 그냥 응답 정도라고 봐요. 이번에 대중성 있는 정치인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랄지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에 표현이 좀 격하고 분명히 꼰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상식에 크게 벗어난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꼰대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 그런 건 많았지만 근데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온통 한동훈 어떻게 보면 대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 몰아내기 외에 없어요. 오히려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집니다. 저는 이분들의 정치 생활은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향력 있는 저희 당의 소위 말하는 중진 의원분들이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만 반응하시지 마시고 그 이후에 당이 또 보수 우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느냐.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사하고 탄핵 절차로 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2부에서는 이제 탄핵안 가결 전망, 뭐 네 분 모두 뭐 가결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표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진술들이 나오면서 속속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좀 쏟아지는 속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계엄 당일 체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뉴스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줬던 판사도 체포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그거는 경악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 불법 계엄 내란에 준하는 행위가 법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자백이 아니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정적 계엄이었다. 그냥 본인이 싫은 정치인이나 본인이 싫은 사람을 그냥 드러내기 위한 불법 계엄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판사가 비상계엄의 체포 대상이 되나요?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이거 상권 분립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발상이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내가 정말 싫어 저 사람은.
야당 대표로 떠나서 인간의 이재명이 싫은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무죄를 줬다고? 라는 거 외에는 이 김동엽 판사를 체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죠? 계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증언이 나왔다는 건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는 그 어떤 변론 요지서를 최고의 변론 요지를 쓴다 하더라도요.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미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전두환은 독재자이자 살인자잖아요. 80년 광주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독재자이면서 미치광이고 바보다.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령 포고령부터 해서 그다음에 계엄 뒤에 뭘 할까를 했을 때 독재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상적이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독재자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죠. 근데 어쨌든 전략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 따라간 거예요. 체계가 없어요. 포고령에 전공의가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15명의 체포자 리스트에 김동연 부장판사 개인적 감정으로 들어간 거 보면 체계도 없고 그냥 기분 내키는 한다. 그래서 이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정신이 아니다. 아무런 그림도 사실은 없어요. 닥치는 대로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정말 기초적인 원칙을 정말 이건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장 소장님은요? 비판하는 게 입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하나하나 그냥 개별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판단과 결정을 했다. 그렇게 그냥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또 믿을 수 없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김어준 씨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한 후에 이 짓을 북한의 소행으로 뒤덮으려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혀 사실관계가 파악된 바는 아니고 그냥 김어준 씨가 확보한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는데 김어준 씨는 어디서 이런 제보를 들었을까요? 그거라도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걸 또 국회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정도였구나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요. 김어준 씨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이 다 된 게 아니라고 제보를 받았다는 식으로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 부인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정도 이런 정도 무게감 있는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제보자를 밝힐 정도로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제보자를 빼더라도 대중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정도는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이게 그냥 개인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 국회 나가서 이런 얘기해서 우리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저는 통탄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더욱더 중요한 메신저로서 활동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어준 씨를 저렇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도록 해준 최민희 위원장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인 것 같아요. 굳이 꼭 야당 당 대표가 김어준 씨의 저런 확인되지 않은 허무맹랑한 저런 증언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김어준 씨는 증언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을 하러 나온 것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물론 저도 비상계엄을 당초에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분들한테 사과드렸고 김어준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나중에 또 사실관계로 밝혀질 수도 있지만 그럼 조금 더 근거 있는 얘기를 좀 해야 국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명분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런 선전선동을 막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반응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씨의 그 체포 암살조라고 하죠. 암살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날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장에 세운다는 것은 평상시 같으면은 비판의 소지가 큽니다.
이거는 확인이 좀 된 다음에 알려야지 안 그러면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불법 계엄이라는 게 김인석 의원이 했을 때 저도 비판했었고 이 시국에 뭐 가능하냐. 김영환 국방부 장관 당시 상임위 나서 뭐랬어요. 대통령 하면 제가 막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는데 본인이 주축이 돼서 했잖아요. 그런 일을 벌인 정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대통령의 담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담화에 뭐가 나오냐면 간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첩. 중국에서 드론을 날리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그걸 처벌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마치 민주당 세력이 야당 세력이 막는 것 같은 이런 현 시국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란죄를 벗기 위해서 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차후에 야당을 간첩의 세력으로 묶어서 그 사유론을 노리고 있구나. 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어서 곧바로 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알려야겠다. 이런 작전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예방주사. 솔직히 김병주, 김민석, 박선원 의원이 그때 말도 없는 망상이라고 계엄군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방주사 차원에서 얘기해줘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저기 브래드 셔먼 그 하원 의원이 MBC 뉴스와이키하고도 그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 김영은 장관이 비상계엄 전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를 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북한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거다. 한국군 당국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냈더니 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여기가 이제 외교 안보 위원장인데 이분이 그래요. 미국은 알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아무리 그런 북한의 소행으로 덮어쓰리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걸 감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제보가 모 언론사에 따르면 북파 공작원 HID의 요원에 의한 제보라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MBN 취재 결과인데요. 네, MBN 지적인데요. 속보라고 하는데 단독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정보다. 근데 이런 제보가 있으면은 좀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제보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비상계엄도 맞춘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김어준 씨는 전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론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분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음모론 얘기했던 분이고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생태탕 음모론을 얘기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색안경을 쓰고 이분의 말이 맞을까? 이것도 선전선동하러 나온 거 아닌가? 음모론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도 좀 무책임하고 비겁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제 음모를 좀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의심이나 이 합리적인 상황, 정황 등이 있을 때는 좀 더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음모론 좀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과거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음모론이다. 정황도 없고 그냥 누군가 제보. 이 사람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방첩사에서 누군가 제보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얘기하는 거는 무리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실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지금은 아무도 예상 못한 비상계엄이 난 뒤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은 이럴 수도 있었겠다. 제정신이 아닌 자가 이런 것도 정말 해체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다만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이걸 국회에서 공개하는 게 옳았느냐. 저는 그건 성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미궁에 빠질 일도 아니고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문상호 정보사령 HID가 정보사령관 산하 부대인데 정보사령관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HID 7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이분들이 판교에 가서 3, 4일 정도 대기하라고 했어요. 짐까지 싸서. 의문이 가죠. 충분히. 3, 4일 동안 판교에 대기하는 건 뭐였지? 예를 들어 방첩사에서 49명의 체포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정보사에서 북파 공작 요원 가장 전투력, 살상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이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김용현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사령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김용현 장관이 중간에 누구 한 명 정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뒤에 얘기해도 예를 들어 국회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 뒤에 얘기해도 맞지 않았겠나.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방송 동접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으니까 그거는 김어준 씨의 자유겠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맞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미궁에 빠질 것도 전혀 아니고 지금 물론 감추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실제 실행이 왜냐하면 7명이라는 HRD 요원이 특정됩니다. 이거 누군지 뭐 저는 아닌데요. 서로 할 수가 없어요. 7명이 갔기 때문에 그건 정보사령관의 얘기예요. 5명이 요원이고 2명이 지휘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지시는 뭐야? 라는 거를 하면 저는 종사하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이걸 사실 여부를 따질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공개는 좀 성급했다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의 공개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계속 형식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에서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한 거 그리고 김어준 씨는 뭐 성역이에요? 그냥 본인 얘기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좀 물어볼 수 있게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참고인 참석했으면 물어볼 수 있게 해야지.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듯이 나갈 때까지 다 에스코트 다 해줘요. 김어준 씨라는 사람이 성역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나 박성원 의원은 이 김어준 씨로부터 이 제보를 받았잖아요.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확인하고 있다. 공식 입장도 예를 들어서 우방국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김어준 씨가 내놓은 이 의혹은 일단은 제보 수준의 것들이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고 거의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수사가 좀 뒤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국방부는 HRD 체포조 임무 여부는 수사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하나로 향하는 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야기한 게 이번 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고성이 아니라 뭐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뭐 또 지금부터 얘기할 비원 벙커라든지 이게 경고성에서 그치겠다 싶은 정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엄 당일에 수방사 영창을 비울 준비하라. 그러니까 비원 벙커뿐만이 아니라 이 주장이 나온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화 내용은 대국민 담화이긴 한데 제목은 국민들 향한 얘기라기보다는 향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하실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봐요. 일단 본인의 이러한 부분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완전히 끊는 선언적 의미의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는 등 뭐 벙커를 비우라고 했다는 등 이런 사실관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밑에서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검토된 거 나는 알지 못했고 이건 이제 법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예, 이제 이미 그 단계로 들어간 거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해결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다투겠다. 그 중심은 본인이 돼서 그 논리와 주장들을 본인 주도로 다 만들어서 하겠다. 그 전초전격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신 거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아니 이게 참 경고라. 그래서 이제 자꾸 옆에서 박 시장님도 미치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는 본인의 생각이죠. 객관화를 하면 그게 경고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 발언들 여러 가지 패턴이 경고가 아니라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구테타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무력 통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꾀한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경고예요? 경고라는 거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차라리 엄포를 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야당 과 나머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제발 협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그래요.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면 그건 경고가 아니에요. 실행이지. 그러니까
ABC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는 이미 저질러 놨는데 본인의 잘못을 수습할 수 없으니까 경고였다. 이게 변론 요지서로 쓴다면 재판부는 갖다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담화와 변론 요지서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갖가지 증언들은 본인의 거짓말로 이제는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에 있을 탄핵 소추의 가결이 바로 탄핵 심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판단하자면 무엇 하나 이게 진실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도 지금 수사관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곽종군 특전사령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문 닫아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유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정치 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의도 앞에 집회 인파가 뭐 최대 100만 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는데 혹시 나가려시는 분들은 지금쯤 슬슬 또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탄핵 표결까지 이제 3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초유의 탄핵 국면을 불러왔던 12월 3일의 계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계엄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준비됐을 거다.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뭐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각 민주당의 의원들 특히나 좀 내공이 되신 중진 의원들은 본인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아마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제보를 통해서 3월부터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련의 과정을 다시 돌이켜 보면 징후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나왔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를 아예 포기한 상황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를 국정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좀 왜 이렇게까지 강대강으로 가지 하는 등등. 그다음에 오무풍선과 대북 전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무인기를 보낼 때도 무인기 자체도 그래 내일 보내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두 달은 여러 가지의 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확인이 되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런 쪽의 증언과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본인에게 계속 얘기를 했고 좀 몇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무릎 꿇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 계엄이라는 단어와 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과연 누굴까? 3월부터 했다면 이게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한동훈은 말을 안 듣고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 잘못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의석을 민주당이 얻어가면 와이프도 내가 보고도 못할 것 같고 내가 통치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뭐 계엄이나 해버릴까 막 이렇게 쉽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정말 대통령의 머릿속에 계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혼자 생각을 한 건지 그 부분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저는 뭐 3월부터라기보다는 총선에서 패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여러 명과 논의하고 상의할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김영현 장관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초여름이라고 여인영 그 전 방첩사 사령관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초여름부터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었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카드로 갖고 있다가 최근에 특검 관련해서 좀 더 밀리고 하니까 이 카드를 좀 어느 정도 준비해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한동수 예전 대검 감찰부장에 따르면 뭐 예전에도 내가 군이 갔으면은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빈말처럼 했지만 그런 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머릿속에서 계엄이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밀리면 아마 본인은 이게 권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쓸 거다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군부대를 방문해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 정치인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8월 여름 휴가 중에 윤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707 특임단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골프부 장관께 제가 여쭐게요. 보통 무슨 심각한 이야기나 뭐 비즈니스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러기 전에 골프를 한번 이렇게 만나서 좀 친목도 다지고 하면 그 이후에 이야기가 좀 수월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선영 앵커님의 그런 추측과 분석을 반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결과론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왜 괜히 그럼 707이랑 쳤을까? 그냥 다른 분들 격리하면 됐을 텐데. 그렇다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이 핵심 보직에 있는 실무자들과 뭐 인간관계, 인적인 뭐 관계를 좀 터놔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콕 집어서 그러면은 나 이 사람하고 치고 싶어. 이 사람 불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선영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엄을 염두에 둔 그러한 일들을 미리미리 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 동안 골프 치고요. 같이 뭐 샤워도 하고 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시험 테스트도 한번 해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골프를 이렇게 한번 같이 치면 네 맘이 내 맘, 내 맘이 네 맘 이렇게 좀 되고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냐 그것이 대여섯 시간 동안 쳐보면 대략적으로는 좀 알 수가 있거든요. 707 특임단이 이번에 갔잖아요. 이때가 8월 초에 골프를 쳤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계엄 나오기 전에 김용현 장관이 그 이른바 휴가 중에 황제 골프를 쳤다. 계룡대 골프장이 그 정비일인데도 그런데 당시 부사관급과도 쳤고 뭐 영관급도 있지만 부사관이랑 쳤고 이분이 저녁 식사 때 로또 맞은 기분이었다고 네. 거의 울먹였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707이 계룡대에 있지 않아요. 707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만 해도 그럼 계룡대에 있는 부사관, 그러니까 뭐 하사 중사 뭐 이런 분들 불러서 친 걸로 아는데 멀리 떨어진 계룡대가 멀리 떨어진 데 있는 부사관을 불러서 쳤다? 그러면 이게 8월 초니까 이미 이때부터 계엄에 대한 준비는 했다. 이게 가장 구체적인 정황인 것 같아요. 굳이 불렀다? 이건 아마 707과 스킨십을 늘려서 나중에 이 상황이 됐을 때 계엄군으로 투입됐을 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미리 심어두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굳이 707을 부를 필요는 없거든요. 계룡대에도 부사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군 간부들과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할 때 사실 이게 뭐 안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라 골프를 친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좀 의아했는데 네. 정말 그러면 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건가 하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게 6월부터 대통령이 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자주 쳤다는 제보들이 들어왔고 확인된 건 8월부터잖아요. 그다음에 11월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이제 수장이 다 바뀌어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이 불법 계엄이 있기 한 달 전이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 골프를 치면서 추렸던 것 같아요. 저는 707은 지금 밝혀진 거 하나고 그동안 골프 쳤던 사람이 누군지도 다 수사의 대상이다. 이게 뭐 안보를 위해서 갑자기 저도 뭐 안보를 해서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보에 열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트럼프를 뭐 나중에 외교를 위해서 쳤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가 다 뭐 아닌데 이게 아닌데 했는데 개연성이 있는 걸 이제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707 특전단이랑 쳤다는 이 한 대목을 봤을 때 나머지 골프 일정들을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누구랑 쳤는지 보면 틀림없이 이번 불법 계엄에 가담한 예를 들면 뭐 특전사든 방첩사든 군 관계자들과 군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비밀 회동을 가졌을 공산이 크다. 그러네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내란의 음모의 어떤 이 기간이 오랫동안 진행됐구나. 서영주 소장님이 그렇게 추측하시는 게
논리 안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정말 태릉 골프장에서 누구랑 쳤는지도 그것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출근, 위장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시쯤 나가는 척만 하고 용산 일대 의전 차량들이 쭉 지나갈 때 그 차량 안에 대통령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표정이네. 지금 제가 윤 대변인님이 하실 말씀이 참 없다는 표정인데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많았었거든요. 대통령이 지각을 자주 한다. 늦게 출근한다. 오후에 출근한다. 왜? 술 먹고.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매일 새벽까지 술 먹는다. 그런 얘기도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과 좀 관계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했구나. 공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좀 자질까지 모르겠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진짜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지각하는 거 숨기려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가짜 출근을 했다. 너무 찌질하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의전 차량들이 다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9시 되는데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지시를 안 해요. 그래도 그냥 일단 출발시켜. 그래서 일단 가고 또 이제 다른 팀이 대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출근을 도왔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아마 경찰분들의 익명의 제보 증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은 지난 11월 달에는 몇 번이나 정시 출근하고 몇 번 늦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올 거예요. 이제 곧. 이게 경찰들이 이제 보통 신기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신호등을 잡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차량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으로 계속 저격 방지를 해서 운행해야 되니까 신호등을 체계에 맞게 쭉 잡거든요. 경찰들이 처음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알죠. 왜냐하면 2번 나가니까. 저 차는 그러니까 가짜구나. 대통령이 이제 술 먹고 출근 안 할 거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가짜 대통령 차량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찰들이 신기 잡으면서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실제로 뭐 보도에 따르면은 가짜 출근과 진짜 출근을 경찰들이 다 구분을 하고 가짜 출근 때는 뭐 설렁설렁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호등 체계를 계속 나갈 수 있게 잡는데 참 자괴감이 빠졌을 것 같아요. 제일 잘못한 사람은요 김용현입니다. 이때 경호처장이었죠.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경호처장 8월까지니까 출근을 할 때 김용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뭐 그러니까 김용현이 가짜 출근도 용인하고 대통령님 가짜 출근하십시오. 이런 사람 옆에 둔 거예요. 내일은 불법 개헌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뒀으니 물론 이제 뭐 그걸 판단한 사람은 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 옆에 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경호처장 할 때도 가짜 출근을 묵인하고 그걸 또 실행했던 사람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소문만으로 알고 있던 것이 검찰, 경찰, 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저에서 출근 안 한다, 안 나온다,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들이 대면 보고를 못 한다 그런 소문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해 보니까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년 6개월 이상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신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소문이 있어요. 여의도의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라고 했던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이제 아마 팩트 확인을 통해서 다 국민 앞에 공개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 황금폰이 이제 곧 공개가 되면 네. 다 나오겠죠. 잊고 있었네요. 그러게요. 명태균 씨가 뭐 검찰에 뭐 휴대폰 3개, 네. USB 1개 제출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한시를 향해 가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겠죠. 표결 시간 오니까요. 뭐 압박이라기보다 아마 대부분 다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마음을.
네. 의총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아마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하야로 좀 길을 터주는 모습도 응하지 않고 본인은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 지난 7일 담화도 그렇고 12일 담화도 그렇고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망상의 세계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는 세계가 이게 진실을 향한 예를 들어 뭐 전위의 세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약간 불안하고 불편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미안하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야는 할 수가 없죠. 12일 날 그래서 담화문에 맨 끝에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랑은 맞서 싸우면 안 되죠. 저희랑 맞서 싸우는 거지 같이 맞서 싸우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러면 아마 저는 약 10% 내외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이분들이랑 같이 해서 국론 분열은 이분들이랑 더 생길 것 같고 뭐 나중에 뭐 탄핵 심판을 받든 대법원에서 내란의 유죄를 받든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법으로 안 되고 치료 대상이에요. 치료. 치료 대상 맞고요. 치료도 오랫동안 장기 치료가 요하는 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셔라. 국민 세금으로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탄핵 가결이 되면 탄핵 심판이라고 저는 확정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간만 기다릴 뿐이지 오늘의 탄핵 가결은 탄핵 심판의 인용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국민들이 할 거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보니까 김밥을 먹으면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12시 11분에 자리 이석에서 대표실로 갔다 그러고요. 일단 주호영 의원의 말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으나 당론 변경안에 대한 이 절차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다투고 있다. 그래서 아직 좀 한 3시, 2시, 3시 정도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표결은 확실히 들어가는 걸로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표결이 지금 3시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나온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된 거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인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 국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한 부분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신뢰를 보내는 것 같고요. 이 여론조사에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두 당의 대표들 이재명, 한동훈 이분들 큰일 났다, 큰 위기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는요. 당신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정치하기가 너무 깝깝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지금 51%,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비호감도가 77%예요. 이것은 앞으로 지도자가 되겠다,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의한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자꾸 우왕좌왕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다. 큰 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는 열성적인 지지층도 있지만 또 비호감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탄핵 심판이 되면 수사로 이슈가 하나 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탄핵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선 전국으로 바로 갈 텐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런 비호감도를 낮추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재판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보수층 지지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껴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국회에 접수된 야 6당의 탄핵 소추안 요지를 좀 보니까 이번 탄핵안은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목적이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표결 결과로서 이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지 뭐 저희 언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표결까지 이제 한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MBC 라디오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한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바사삭의 성지영 기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표결 결과 보고 내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